폐공장 지하실 냄새는 사람을 먼저 죽였어요. 곰팡이와 녹슨 쇠, 거기에 누군가의 피냄새까지 섞인 공기. 오상철은 시멘트 바닥에 무릎이 꿇린 채 그 냄새를 들이마시면서 아, 이게 죽음의 냄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두 손은 등 뒤로 묶여 있었어요. 오른쪽 눈은 부어서 아예 감겨버렸고 입술은 터진 채로 계속 피가 났어요. 얼마나 된 건지도 몰랐어요. 하루인지 이틀인지 물도 밥도 없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렸어요. 무릎뼈가 시멘트 바닥에 눌려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감각이 무뎌진 지도 오래였어요. 총구가 뒤통수에 닿았어요. 차갑고 둥근 감촉이었어요. 상철은 눈을 감았어요. 무릎을 꿇은 채로 온몸이 떨렸는데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너무 춥고 너무 지쳐서 그냥 몸이 떨렸어요. 공포라는 감정조차 이미 소진된 것 같았어요. 남은 건 그냥 피로였어요. 범인 중 하나가 낄낄거리며 말했어요. 아저씨, 억울해도 어쩌겠어. 팔자가 그런 걸. 한국에서 곱게 살지 왜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이야. 상철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마지막 남은 힘으로 떠올리는 얼굴이 있었어요. 수님이 된장찌개 끓이던 뒷모습. 지아가 전화 끊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 엄마한테 자주 전화해. 민우가 축구공 차던 모습. 그것들이 눈꺼풀 안쪽에서 하나씩 지나갔어요. 죽는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어요. 다만 그것들을 다시 못 본다는 게 못 견디게 아팠어요. 제발 지아 복학은 시켜야 하는데 민우새 축구화는 사줘야 하는데 방아쇠에 손가락이 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천장이 무너질 것처럼 폭음이 터졌어요. 섬광탄이었어요. 눈이 하얗게 타버리는 것 같았고 귀에서 쇳소리가 났어요. 범인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상철은 앞으로 고꾸라졌는데 누군가 등을 잡아줬어요. 검은색 전술복. 무장한 사람들이 먼지 구덩이를 뚫고 쏟아져 들어왔어요. 순식간에 범인들이 제압됐어요. 상철은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꿈인지 생시인지도 몰랐어요. 그때 부대장처럼 보이는 남자가 상철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흙먼지가 가득한 얼굴로 그 남자가 한국말로 낮게 말했어요. 오상철님 맞으십니까?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상철은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왔어요.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어요. 이 낯선 땅에서 이 이름 모를 군인들이 왜 자기를 구하러 온 건지 상철은 몰랐어요. 헬기 소리가 머리 위로 가까워지는 동안 상철은 그냥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대체 왜였을까요? 이 이야기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상철이 8살이던 해 여름은 유독 길었어요. 동네 골목에서 공을 차다가 빗길에 미끄러진 1톤 트럭이 상철 쪽으로 쏟아졌어요. 상철은 아무것도 기억 못했어요.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응급실 침대 위였고 어머니가 손을 잡은 채 얼굴을 파묻고 울고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따가웠고 어디선가 기계 삐 소리가 끊임없이 났어요. 상철은 엄마를 불렀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고개를 못 들었어요. 아버지가 복도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벽을 뚫고 들어왔어요. 상철은 그때 처음으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8살짜리가 알기엔 너무 무거운 사실이었어요. 혈액형이 문제였어요. RH 음성 AB형. 전체 인구의 0.1%도 안 되는 희귀 혈액형이라 전국 혈액원을 다 뒤져도 맞는 피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복도 바닥에 무너져 앉아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지나가는 의료진마다 붙잡고 제발 우리 아이 살려달라고 했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그때 한 군인이 뛰어들어왔어요.
라디오 긴급 방송을 듣고 부대에서 달려왔다고 했어요. 이름도 얼굴도 제대로 기억 못했어요. 수혈이 끝나고 정신을 차렸을 때 그 군인은 이미 가고 없었으니까요. 다만 그 사람 덕분에 상철은 살았어요. 왼쪽 팔뚝에 거칠게 꿰맨 수술 흉터가 남았어요. 이틀 후 수혈이 성공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그게 상철이 아버지의 눈물을 본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퇴원하던 날 어머니가 그 흉터에 약을 발라주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상철아, 이 자국 잊지 마라. 내 피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준 선물이야. 너도 나중에 꼭 그 선물 돌려줘야 해. 그래야 사람답게 사는 거다. 어린 상철에게 그 말은 숙제처럼 남았어요. 친구들이랑 뛰다가 넘어지는 날에도 코피가 터지는 날에도 자기 피가 어딘가 특별하다는 걸 의식했어요. 남들보다 조심스럽고 신중한 아이로 자랐어요. 타인의 아픔에 먼저 눈이 가는 청년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어머니의 말은 기억 안쪽으로 자꾸 밀려났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공대에 들어갔어요. 낮엔 수업, 밤엔 편의점, 주말엔 공사장이었어요. 버스비를 아끼려고 한 정거장씩 걸었어요. 밥은 편의점 폐기 김밥으로 때웠어요. 같은 학번 친구들이 MT를 다니고 미팅을 나갈 때 상철은 야간 알바 자리를 찾아다녔어요. 배가 고프다는 생각보다 부모님이 더 힘들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오상철이라는 사람의 기본값이었어요. 그러다 1996년 가을이었어요. 공대 4학년이던 상철이 늦은 저녁을 먹으러 들어간 허름한 식당 TV에서 자막이 흘렀어요. 긴급 수혈 요망. RH 음성 AB형.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유학생 카심. 상철은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등줄기로 무언가가 흘렀어요. 차갑고도 뜨거운 감각이었어요. 편의점 알바 교대 시간이 1시간도 안 남았었어요. 한 번 더 지각하면 자른다는 점주의 경고가 귓가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도 발이 움직였어요.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냥 움직여졌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살아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8살 때 침대 위에서 기다리던 그 감각이 깨어났는지도. 어쨌든 상철은 뛰었어요. 병원에 도착해 검사를 받고 침대에 누웠어요. 옆을 봤어요. 산소호흡기에 의지에 가느다란 숨을 내쉬는 청년이 누워 있었어요. 까무잡잡한 피부, 오뚝한 콧날, 타국에서 혼자 공부하러 왔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사람이었어요. 그 손이 어쩐지 오래전 침대 위에서 가느다랗게 떨던 자신의 손처럼 보였어요. 피가 뽑혀나가는 동안 상철은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어요. 아, 나도 이제 빚을 갚는구나. 영웅이 된 것 같은 기분이 아니었어요. 오래 묵은 숙제 하나를 끝낸 것 같은 홀가분함이었어요. 수혈을 마치고 청년의 침대 곁으로 갔어요. 깨어있지 않았지만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야, 외국인 친구. 나도 너처럼 죽다 살아났어. 그러니까 너도 일어나라. 내 피 섞였으니까 이제 우리 피 나눈 형제야. 알았어? 뒤돌아 뛰었어요. 알바에 늦지 않으려면 뛰어야 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며칠 뒤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청년이 수소문 끝에 상철을 찾아왔어요. 구겨진 셔츠에 다른 운동화였어요. 그런데 눈빛이 달랐어요. 또렷하고 깊었어요. 살아남은 사람의 눈이었어요. 청년은 허리를 깊이 숙이고 고맙다고 했어요.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낡은 동전 하나를 꺼내 건넸어요. 자기 나라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행운의 증표라고 했어요. 형님,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상철은 쑥스럽게 웃으며 동전을 받아 지갑에 넣었어요.
야, 성공하면 내 이름이나 잊지 마라. 오상철이야, 오상철. 이제 가서 공부해. 나 알바 늦었다. 청년의 이름은 카심이었어요. 둘은 웃었어요. 짧고 따뜻한 작별이었어요. 상철은 뛰었고 카심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인연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짧았고 기억이라고 간직하기엔 너무 바빴어요. 지갑 속 동전도 언제인지 모르게 사라졌고 카심이라는 이름도 기억 어딘가에 묻혔어요. 삶이 계속 달렸으니까요. 상철은 그날의 헌혈이 자기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30년이 지나도록 몰랐어요. 졸업 후 중견기업에 취직했어요. 자재관리직으로 20년을 버텼어요. IMF에도 살아남았고 구조조정도 버텼어요. 순이미를 만나 결혼했어요. 회식 자리에서 몰래 국밥 한 그릇을 떠다 준 사람이었어요. 그 국밥이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지금도 모르겠다고 상철은 가끔 생각했어요. 그때 그 국밥이 진짜 맛있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를 챙긴다는 감각이 너무 오랜만이었던 거겠죠. 지아를 낳고 민우를 낳았어요. 민우가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했는데 공 차는 걸 보면 상철은 괜히 가슴이 벅찼어요. 이 아이는 나처럼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싶었어요. 지아는 아빠를 닮아 말이 적은 아이였어요. 대신 한 번 뱉은 말은 꼭 지켰어요. 그 두 아이가 상철의 전부였어요. 그러다 명예퇴직 통보가 왔어요. 희망퇴직이라고 했어요. 희망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는데 희망이 없는 퇴직이었어요. 20년을 다닌 회사에서 받은 게 그 서류 한 장이었어요. 집에 와서 수님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잘렸어. 수님은 아무 말 없이 상철의 손을 잡았어요. 위로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퇴직금을 털어 중고 기계 수출 사업을 시작했어요. 초반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파트너가 계약금을 들고 사라졌어요. 상철이 모아둔 돈의 대부분이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지하 등록금이 없었어요. 민우 전지 훈련비도 없었어요. 지아는 그해 겨울부터 스스로 복학을 미뤘어요. 교수님한테 메일 보냈다고 내년에 다시 넣으면 된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했어요. 그날 밤 상철은 화장실에서 혼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울지는 않았어요. 울기엔 너무 무거웠어요. 수님은 식당 주방 보조 일을 시작했어요. 국밥을 떠다 주던 손이 남의 식당에서 그릇을 닦고 있었어요. 상철은 그 뒷모습을 보면서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미스터 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형님, 자스민 공화국 아세요? 거기 지금 개발붐이라 중고 기계 없어서 못 팔아요. 제가 다 줄 대놨으니까 몸만 오세요. 이상했어요. 너무 쉬운 얘기였어요. 다 줄 대놨다는 말이 찜찜했어요. 그런데 선택지가 없었어요. 지하 복학은 시켜야 했어요. 민우 축구도 계속 시켜야 했어요. 수님이 주방에서 나오게 해야 했어요. 상철은 세 가지를 머릿속에 놓고 미스터 킴의 번호를 눌렀어요. 출발 전날 밤 수님이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두부 된장찌개였어요. 특별한 것도 아닌데 상철은 두 그릇을 먹었어요. 수님이 웃으면서 물었어요.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상철은 그냥 맛있어서 했어요. 이상하게 그 된장찌개의 맛이 오래 남았어요. 비행기에 오를 때도, 이륙할 때도, 구름 위에 올라서도 집 냄새였어요. 돌아가야 할 이유였어요. 자스민 공화국까지는 5시간이었어요. 자스민 공화국의 공기는 한국과 달랐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달랐어요. 열기가 아니라 습기였어요. 폐 안으로 뜨거운 수건을 밀어넣는 것 같은 공기. 상철은 트랩을 내려오면서 셔츠 단추를 하나 풀었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요란한 색깔의 간판들과 오토바이 소리가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낯선 언어, 낯선 냄새, 낯선 얼굴들. 상철은 짐 가방을 고쳐 쥐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미스터 킴이 보낸 사람이라며 건장한 사내들이 다가왔어요. 한 명은 한국말을 했어요. 친절하게 웃으면서 짐을 받아줬어요. 검은색 승합차가 입구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에어컨이 세게 나오는 차였어요. 상철은 뒷좌석에 앉으면서 어깨에서 힘을 좀 뺐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었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처음 10분은 시내를 달렸어요. 상철은 창밖을 봤어요. 낡은 건물들과 노점상들, 오토바이 행렬이 어지럽게 이어졌어요. 그러다 차가 시내를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건물이 줄어들고 도로가 좁아졌어요. 상철은 앞을 봤어요. 어디 가는 거예요? 사무실이 외곽에 있어요. 금방 가요. 대답은 부드러웠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앞좌석 두 사람이 한국말로 대화하지 않았어요. 낮은 목소리로 현지어를 주고받았는데 상철이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분위기가 달랐어요. 차가 점점 더 외곽으로 들어갔어요. 도로 양쪽으로 숲이 우거지기 시작했어요. 상철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 순간 조수석 사내가 뒤를 돌아봤어요.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이 안 웃고 있었어요. 아저씨, 조용히 있어요. 그래야 손가락 하나라도 더 건지지. 차가 멈춘 곳은 정글 속 낡은 폐공장이었어요. 상철은 눈이 가려지고 손이 묶인 채 끌려 들어갔어요. 비명을 지르려 했는데 입안에 천 조각이 밀려 들어왔어요.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계단이 있었고 아래로 내려갔어요. 냄새가 달라졌어요. 눅눅하고 차가운 냄새. 눈가리개가 벗겨졌을 때 상철 앞에는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는 지하실이 있었어요. 미스터 킴은 없었어요. 험악한 인상의 현지인 넥과 총을 든 사내 둘이 있었어요. 그들은 상철의 여권과 지갑을 빼앗았어요. 여권을 펼쳐보고 뭔가 확인했어요. 그러고는 상철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자, 아저씨. 이제부터 연기 잘해요. 당신 아내한테 3억 보내라고 해. 안 그러면 오늘 밤 정글 비료되는 거야. 상철은 수님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무너질 것 같았어요. 여보, 나야. 잘 있어? 목소리를 최대한 평평하게 유지했어요. 그런데 수님은 바로 알았어요. 여보, 왜 그래요? 목소리가 왜 이래요? 상철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범인들이 영상통화로 전환했어요. 화면 너머로 수님의 얼굴이 보였어요. 퉁퉁 부은 남편 얼굴을 보는 순간 수님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 옆으로 지아가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아빠 하고 불렀어요. 상철은 그 얼굴들을 봤어요. 그러고는 숨을 한 번 들이켰어요. 보내지 마. 돈 절대 보내지 마. 애들 데리고 경찰서 가. 그 순간 범인 하나가 상철의 뒤통수를 무언가로 내리쳤어요. 수님의 비명소리가 핸드폰에서 흘러나왔어요. 그 대가는 즉각 돌아왔어요. 발이 갈비뼈를 파고들었어요. 숨이 막혔어요. 다시 한 대. 그리고 또 한 대. 범인들은 상처를 매달아 놓고 조직적으로 감정 없이 때렸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일처럼 했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분노로 때리는 사람은 지치지만 일로 때리는 사람은 지치지 않으니까요. 얼마나 맞았는지 몰랐어요. 정신이 흐려졌다가 돌아왔다가를 반복했어요. 돌아올 때마다 통증이 먼저 왔어요. 온몸이 쑤셨어요. 오른쪽 눈 주위가 부어올라 시야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입술이 터져 계속 피가 났는데 삼키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물은 주지 않았어요. 밥도 없었어요. 지하실에 창문이 없어서 밤인지 낮인지도 몰랐어요.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다 꺼졌다 했어요. 상철은 묶인 채로 기둥에 기대 반쯤 의식을 잃었다가 깨기를 반복했어요. 꿈과 현실이 섞였어요. 수님이 된장찌개를 끓이는 꿈을 꾸다가 발소리에 깨어났어요. 지아가 아빠 밥 먹어 하는 꿈을 꾸다가 물 떨어지는 소리에 깼어요. 배보다 목이 더 문제였어요. 입안이 바짝 말라 혀가 거칠어졌어요. 침을 삼키려 해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상태로 또 얼마가 지났는지 몰랐어요. 시간 감각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절망이라는 감정도 사실 초반에만 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버티는 것밖에 없었어요. 버티는 이유가 있어야 버텼어요. 그래서 계속 떠올렸어요. 지아 얼굴, 민우 얼굴, 수님 얼굴. 세 사람을 순서대로 떠올리는 게 상철이 혼자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요. 팔뚝에 흉터가 비쳤어요. 지하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왼쪽 팔뚝에 그 흉터가 보였어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자국이었어요. 상철은 흐릿한 눈으로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한번 이미 살아났던 사람이야. 누군가가 나를 살렸고 나도 누군가를 살렸어. 내 몸엔 그게 흐르고 있어. 근거가 없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뭔가를 붙잡았어요. 이틀째인지 사흘째인지 모를 어느 시점 범인 한 명이 핸드폰을 들고 내려왔어요. 돈이 입금됐냐고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현지어로 짧게 통화하더니 핸드폰을 집어던졌어요. 입금이 안 됐다는 뜻이었어요. 범인들끼리 한참 얘기를 했어요.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뭔가를 결정하는 것 같았어요. 상철은 그 분위기를 읽었어요. 뭔가 방향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돈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범인 중 대장처럼 보이는 남자가 상철 앞에 쭈그려 앉았어요. 영어로 천천히 말했어요. 당신 가족이 협조를 안 하는군. 그러면 우리도 방법이 없어. 상철은 그 눈을 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미안함도 망설임도 두려움도. 그냥 비어있는 눈이었어요. 이미 결정이 끝난 사람의 눈이었어요. 상철은 그 눈을 보면서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꼈어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머리가 아니라 몸이 알았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무릎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어요. 내 가족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예요. 남자는 잠깐 상처를 봤어요. 그러고는 일어났어요. 부하들한테 뭔가 말하고 지하실 계단을 올라갔어요. 그날 밤 상철은 야산으로 끌려갔어요. 손이 묶인 채 정글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발밑이 축축했어요. 나뭇가지가 얼굴을 긁었어요. 범인 하나가 삽을 들고 걸어갔어요. 어두운 곳에 멈춰서 삽질을 시작했어요. 상철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빌지는 않았어요. 살려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하늘을 봤어요. 정글 나무 사이로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이 나라 하늘의 별이 한국 별이랑 같은 별인지 다른 별인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엉뚱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엉뚱한 생각 뒤로 새 얼굴이 줄을 섰어요. 지하 복학은 시켜야 하는데, 민우새 축구화는 사줘야 하는데, 수님이 이제 주방에서 나와야 하는데, 그 세 가지가 마지막 생각이었어요. 원망도 없었어요. 억울하다는 감정도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냥 그 세 가지를 못 해준다는 게 아까웠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총구가 뒤통수에 닿았어요. 그때였어요. 정글 저편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가 아니었어요. 여러 개였어요. 범인들이 당황하며 총을 치켜들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조명탄이 터졌어요. 밤이 대낮처럼 밝아졌어요. 헬기 소리가 머리 위에서 울렸어요. 사방에서 발소리가 쏟아졌어요. 상철은 앞으로 엎드렸어요. 폭음, 그리고 정적. 범인들이 제압되는 소리가 들렸어요. 상철은 땅바닥에 얼굴을 박은 채 숨을 헐떡였어요. 누군가 다가와 묶인 손을 풀어줬어요. 부드러운 손이었어요. 상철은 고개를 들었어요. 검은색 전술복, 헬멧, 총, 수십 명이 어둠 속에 서 있었어요. 부대장이 앞으로 나왔어요. 무릎을 꿇고 상철과 눈을 맞췄어요. 그러고는 한국말로 낮게 말했어요. 오상철님 맞으십니까?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상철은 그 말을 들었어요. 이 낯선 땅에서, 이 어두운 정글에서 이름도 모르는 군인들이 자기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구하러 왔어요. 왜인지 몰랐어요. 어떻게 알았는지도 몰랐어요. 눈물이 났어요.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어요. 상철은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헬기가 내려앉았어요. 군인들이 상철을 안아들었어요. 헬기 안은 따뜻했어요. 상철은 들것에 누운 채 천장을 봤어요. 흔들렸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거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특수부대가 구하러 온 거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외무부에서 뭔가를 한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눈을 감았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때 헬기는 내려앉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건물들이 보였어요. 거대하고 낯선 건물들이었어요. 한국 대사관이 저렇게 클 리가 없었어요. 상철은 고개를 들었어요. 군인이 말했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어디요? 대통령궁입니다. 상철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대통령궁이라고요? 무슨 대통령궁이요? 상철은 창밖을 다시 봤어요. 야자수가 늘어선 넓은 부지, 웅장한 석조 건물, 완전 무장한 경호원들. 꿈인지 현실인지 다시 분간이 안 됐어요. 들것이 내려졌어요.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상철은 처치를 받으면서도 계속 주위를 봤어요. 이게 뭔지, 왜 여기인지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그때였어요. 건물 안쪽에서 한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걸어 나왔어요. 측근들이 뒤를 따랐어요. 하얀 셔츠에 소매를 걷어붙인 남자였어요. 상철은 그 남자의 얼굴을 봤어요. 어딘가 낯이 익었어요. 눈빛이 특히 또렷하고 깊은 눈빛.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기억이 나야 할 것 같은데 나지 않았어요. 남자가 상철 앞에 섰어요. 그러고는 허리를 숙였어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상철은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뭔가가 흔들렸어요. 기억의 어느 층에서, 그게 어디서 온 건지 처음엔 몰랐어요. 그런데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이었어요. 30년 전 구겨진 셔츠를 입고 허리를 숙이던 청년. 살아남은 사람의 눈빛. 낡은 동전 하나를 내밀던 손. 형님,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오상철이야, 오상철. 이제 가서 공부해. 나 알바 늦었다. 상철은 입술이 떨렸어요. 너, 카심이야?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뭔가를 참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예, 형님. 카심입니다. 상철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 남자가 어떻게 여기 있는 건지, 대통령궁이 뭔지, 특수부대가 왜 자기를 구하러 온 건지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다만 한 가지만 이해가 됐어요. 30년 전 그 짧은 인연이 지금 이 자리에서 자기 목숨을 구했다는 것. 그게 이해가 됐어요. 아니, 이해가 된 게 아니라
그냥 느껴졌어요. 온몸으로. 상철은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또 흘렀어요. 이번엔 소리가 났어요. 상철은 사흘을 잤어요. 대통령궁 의무실 침대가 얼마나 부드러운지도 몰랐어요. 그냥 눈을 감으면 잠이 왔고 깨면 또 잠이 왔어요. 몸이 먼저 쉬려 했어요. 의료진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어요. 링거가 꽂혀 있었어요. 어깨에 붕대가 감겼어요. 갈비뼈 2대가 금이 갔다고 했어요. 오른쪽 눈 주위는 피멍이 들었지만 시력엔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처음 이틀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밥을 가져다 주고 약을 주고 조용히 나갔어요. 카심의 지시인 것 같았어요. 사흘째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야자수 그림자가 바닥에 드리워졌어요. 새소리가 났어요. 상철은 한참을 그 소리를 들었어요. 살아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새소리가 이렇게 선명한 적이 없었어요. 아니, 예전에도 이랬는데 듣지 못했던 거겠죠. 들을 여유가 없었던 거겠죠. 54년을 살면서 새소리에 이렇게 오래 귀를 기울인 건 처음이었어요. 문이 열렸어요. 카심이었어요. 정장을 입지 않았어요. 흰 셔츠에 슬랙스 차림이었어요. 들어오면서 의료진에게 잠깐 나가달라고 했어요. 혼자 들어와 상철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말없이 잠깐 상철을 봤어요. 상철도 카심을 봤어요. 30년이었어요. 그때 그 청년의 흔적이 어디 있는지 찾았어요. 까무잡잡한 피부는 그대로였어요. 오뚝한 콧날도 그대로였어요. 달라진 건 세월이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눈빛이 더 깊어졌어요. 그리고 무게가 달랐어요. 구겨진 셔츠를 입고 병원을 수소문하던 유학생이 아니라 수십 명의 경호원을 거느린 사람의 무게였어요. 상철이 먼저 물었어요. 너 대통령이야? 카심이 웃었어요. 네, 형님. 3년 됐어요. 상철은 한참 천장을 봤어요. 그러고는 웃었어요. 어이가 없어서 나오는 웃음이었어요. 아, 오상철이야, 오상철 하고 소리쳤던 놈이 대통령이 됐어. 카심도 웃었어요. 그 웃음이 30년 전이랑 똑같았어요. 쑥스러운 듯 한쪽으로 살짝 올라가는 웃음. 그게 이상하게 상철의 가슴을 건드렸어요. 카심이 말했어요. 형님,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심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자기는 자스민 공화국 왕족의 반계 혈통이었어요. 내전이 극심하던 시절 신변 보호를 위해 한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장학금으로 연명하는 처지였어요.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다 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출혈이 심했어요. RH 음성 AB형이라는 희귀 혈액형 때문에 병원에서도 방도가 없었어요. 자기 나라 대사관에 연락했지만 내전 중이라 응답이 없었어요. 혼자였어요. 완전히 혼자였어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상철이었어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한국 청년이 뛰어와서 침대 옆에 누웠어요. 피가 뽑혀나가는 동안에도 그 청년은 평온해 보였어요. 그리고 의식이 없는 카심에게 말을 걸었어요. 나도 너처럼 죽다 살아났어. 그러니까 너도 일어나라. 내 피 섞였으니까 이제 우리 피 나눈 형제야. 카심은 그 목소리를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들었다고 했어요. 들린다는 걸 알 수 없는 상태였는데 어딘가에서 들렸다고 했어요. 사람 목소리가 그렇게 따뜻하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고 했어요. 카심은 의식을 회복한 뒤 수소문에서 상처를 찾았어요. 편의점 알바를 한다는 청년. 공대 4학년이라는 청년. 만났을 때 상철은 쑥스럽게 웃으면서 동전을 받았어요. 야, 성공하면 내 이름이나 잊지 마라.
오상철이야, 오상철. 그리고 뒤돌아 뛰었어요. 카심은 그 뒷모습을 오래 봤어요. 형님이 제게 피를 줬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을 절대 잊지 말자고.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갚겠다고. 카심은 귀국했어요. 내전이 끝나는데 10년이 걸렸어요. 재건 과정에서 민심을 얻었어요. 여러 번 위험했고 여러 번 좌절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건 뭔가를 갚아야 한다는 마음이 있어서였어요. 갚아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게 이상하게도 버티는 힘이 됐어요. 오랜 시간 끝에 대통령이 됐어요. 그 사이 오상철이라는 이름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한국 정부를 통해 추적을 시도했지만 흔한 이름이라 특정이 어려웠어요. 외교 채널로 요청해도 개인정보 문제로 진전이 없었어요. 그러다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자스민 공화국 입국 시스템에 RH 음성 AB형 한국인이 들어오면 알림이 오도록 15년 전에 설정해뒀어요. 상철은 입을 다물었어요. 내가 입국할 때 혈액형을 어떻게 알았어? 자스민 입국 카드에 혈액형 기재란이 있어요. 제가 추가한 항목이에요. 상철은 그 말을 천천히 소화했어요. 15년 전에, 아직 대통령도 아닌 시절에 이름 하나를 찾으려고 나라 입국 서류에 항목을 추가했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형님이 납치됐다는 정보가 먼저 올라왔어요. 카심의 얼굴이 굳었어요. 알림을 받은 게 형님 입국 당일이었어요. 그런데 숙소로 체크인 기록이 없었어요. 바로 수사를 지시했어요. 하루 만에 위치를 파악했어요. 특수부대를 출동시켰어요.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형님이 많이 다치셔서 그게 지금도 마음이 무거워요. 상철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이 나라 대통령이 30년 전 자기 피 한 봉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름을 잊지 않았어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군대를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미안하다고 하고 있었어요. 상철은 눈이 뜨거워졌어요. 야, 카시마. 네, 형님. 나는 그날 알바 안 늦으려고 뛰었던 거야. 카심이 잠깐 상철을 봤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더 감사해요, 형님. 대단한 마음이 아니어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걸 형님이 알려줬어요. 상철은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소리도 나왔어요.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이 낯선 나라 침대 위에서 30년 전 알바 가던 길에 뛰어갔던 그 날을 생각하며 울었어요. 그게 이런 의미였을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가 흉터에 약을 발라주던 그 밤부터 식당 TV 자막을 보고 발이 움직이던 그 저녁까지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자리로 이어져 있었어요. 카심은 아무 말 없이 상철 곁에 앉아 있었어요. 그게 충분했어요. 닷새째 되던 날 상철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카심이 면회를 왔어요. 이번엔 좀 더 공식적인 자리였어요. 참모들이 배석했고 통역관도 있었어요. 카심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형님,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상철은 들었어요. 자스민 공화국이 한국에서 중고산업기계 수입 채널을 공식화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단일 창구로 운영하고 싶은데 적합한 한국 업체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제안하는 목소리였어요. 상철은 천천히 말했어요. 나 지금 회사 거의 없어. 파트너한테 사기당해서. 알고 있어요. 카심이 말했어요. 그래서 드리는 제안이에요. 형님이 하시면 돼요. 저희가 지원할게요. 상철은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한 감각이 들었어요. 벼랑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동남아에 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벼랑 끝에서 자기를 밀어낸 게 아니라 30년 전의 인연이 잡아준 거였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 나 살아서 집에 가는 거면 충분해. 카심이 상처를 봤어요. 오래 봤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형님은 30년이 지나도 똑같으시네요. 상철은 피식 웃었어요. 나이만 먹었지. 카심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말했어요. 형님, 그래도 한 가지만 받아주세요. 이건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자스민 공화국이 형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희 나라에서 형님이 피해를 보셨으니까요. 국가적 보상이에요. 상철은 뭐라고 하려다가 카심의 눈을 봤어요. 그 눈빛이 진지했어요. 상철이 거절하면 카심이 오히려 더 마음이 무겁겠다는 걸 알았어요. 알겠어. 고마워. 짧게 말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카심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고맙다는 말을 들을 줄 몰랐다는 얼굴이었어요. 귀국 준비가 시작됐어요. 카심이 대통령 전용기를 내줬어요. 상철은 한사코 거절했어요. 카심은 한사코 우겼어요. 결국 상철이 졌어요. 지는 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이기는 건 처음부터 무리였어요. 출발 전날 밤 상철은 의무실 창가에 앉아 자스민의 밤하늘을 봤어요. 별이 많았어요. 야산에서 무덤 구덩이 소리를 들으며 봤던 그 별들이었어요. 그때는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살아서 보고 있었어요. 같은 별인데 보이는 게 달랐어요. 상철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수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채 한 번도 안 울리고 연결됐어요. 여보. 상철이 말했어요. 수님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말이 없었어요. 한참이 지나고 나서 수님이 말했어요. 밥은 먹었어요. 한마디였어요. 상철은 웃었어요. 그래, 먹었어. 그것도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게 이 두 사람이 30년을 함께 산 방식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상철은 왼쪽 팔뚝을 내려다봤어요. 흉터가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8살 때부터 30년이 지나도록 그 흉터가 어떤 선을 잇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이름 모를 군인에서 상철로, 상철에서 카심으로, 카심에서 다시 상철로. 그 선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었어요. 어머니 말이 맞았어요. 그래야 사람답게 사는 거다. 상철은 그 말을 30년 만에 제대로 이해했어요. 어머니는 상철이 받은 선물을 돌려줘야 한다고 했어요. 상철은 돌려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선물은 돌려주는 게 아니라 전해지는 거였어요. 군인에서 상철로, 상철에서 카심으로, 카심에서 다시 상철로. 그리고 이 선이 여기서 끊어지지 않는다면 상철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걸 전해야 했어요.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상철은 오랜만에 배가 고팠어요. 진짜 배고픔이었어요. 살고 싶다는 배고픔이었어요. 내일이면 집에 갈 수 있었어요. 수님 된장찌개를 먹을 수 있었어요. 지아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민우한테 새 축구화를 사줄 수 있었어요. 상철은 그것들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창밖 별을 봤어요. 야산에서 총구를 뒤통수에 느끼며 봤던 그 별과 같은 별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랐어요. 같은 세상인데 보이는 방식이 달랐어요. 상철은 그게 뭔지 한참 생각하다가 알았어요. 그때는 잃을 것들을 생각했고 지금은 돌아갈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차이였어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상철은 한국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차갑고 건조했어요. 자스민의 습하고 뜨거운 공기와 완전히 달랐어요. 이게 집 냄새였어요. 상철은 트랩을 내려오면서 잠깐 멈췄어요. 살아서 돌아왔어요. 만신창이가 된 몸이었지만 서 있었어요. 두 발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돌아온 한국인 퇴직자.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게 상철의 이야기였어요. 입국장 문이 열리는 순간 수님이 보였어요. 뛰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어요. 지아와 민우가 양옆에 있었어요. 셋이 나란히 서서 상철을 봤어요. 상철도 셋을 봤어요.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상철이 걸어갔어요. 천천히. 갈비뼈가 아팠지만 빠르게 걷고 싶지 않았어요. 이 순간을 오래 걷고 싶었어요. 야산에서 이 얼굴들을 다시 못 본다는 게 못 견디게 아팠는데 지금 그 얼굴들이 여기 서 있었어요. 수님 앞에 섰어요. 여보, 나왔어. 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상철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소리가 났어요. 참았던 소리였어요. 며칠을 참았던 소리였어요. 상철은 수님의 등을 잡았어요. 갈비뼈가 당겼지만 놓지 않았어요. 지아가 옆에서 아빠 하고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철은 한 손으로 지아 머리를 잡아당겼어요. 민우가 수건으로 눈을 닦으면서 아빠 왜 이렇게 늦었냐고 했어요. 18짜리가 눈물을 숨기느라 고개를 돌리면서 하는 말이었어요. 상철은 민우 뒤통수를 한번 쓰다듬었어요. 늦어서 미안해. 그게 전부였어요. 그게 충분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수님이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자스민 가기 전날 밤 먹었던 그 된장찌개였어요. 두부 된장찌개. 그 맛이 지하실에서도 야산에서도 의무실 침대에서도 혀끝에 남아 있었어요. 그게 돌아가야 하는 이유였어요. 상철은 2그릇을 먹었어요. 지아가 아빠 또 2그릇이라고 했어요. 민우가 나도 줘 하면서 국그릇을 내밀었어요. 수님이 웃으면서 더 끓이면 되지 뭘 그러냐고 했어요. 상철은 그 소리들을 듣고 있었어요. 냄비 끓는 소리, 수저 부딪히는 소리, 민우가 투덜대는 소리, 지아가 웃는 소리. 이게 다 살아서 들을 수 있는 소리였어요. 야산 구덩이 앞에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지금 밥상에 앉아 있었어요. 이 소리들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아니, 알고 있었는데 잊고 살았던 거겠죠. 상철은 수저를 내려놓고 수님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이제 좀 잘 될 것 같아. 수님이 국을 뜨다가 상철을 봤어요. 왜? 상철은 웃었어요. 그냥 그런 것 같아. 그로부터 6달이 지났어요. 가심은 상철이 귀국한 뒤에도 연락을 이어갔어요. 처음엔 회복은 잘 됐냐는 안부였어요. 나중엔 사업 얘기로 넘어갔어요. 직접 하지 않았어요. 가심 측 담당자가 먼저 공식 제안서를 보냈어요. 상철은 그 서류를 한참 봤어요. 카심이 강요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냥 이 방식으로 갖고 싶은 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상철은 서명했어요. 오상철 씨의 회사는 자스민 공화국 정부 발주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스민 재건 사업에 필요한 중고 산업 기계를 공급하는 공식 창구였어요. 첫 계약 규모만으로도 상철이 잃었던 것들을 모두 되찾고도 남았어요. 파트너에게 사기당하고 야산 구덩이 앞에 무릎 꿇었던 사람의 회사가 한 나라의 공식 수입 파트너가 됐어요. 세상 일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였어요. 지아는 복학했어요. 등록금을 내던 날 지아가 아빠한테 고맙다는 문자를 보냈어요. 상철은 그 문자를 저장해뒀어요. 삭제할 수가 없었어요. 민우는 새 축구화를 받았어요. 신고 나가면서 아빠 이거 진짜 좋다고 했어요. 야산에서 민우 새 축구화는 사줘야 하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떠올라서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수님은 주방 일을 그만뒀어요. 그만두던 날 낮에 집에 있었어요. 상철이 왜 일찍 왔어? 했더니 수님이 그냥 그만뒀어 했어요.
상철은 그날 저녁 순임 손을 잡았어요. 거칠어진 손이었어요. 국밥을 떠다 주던 그 손이 남의 식당에서 그릇을 닦으면서 거칠어진 손이었어요. 상철이 그 손을 두 손으로 잡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미안해. 순임이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하나도 안 힘들었어. 거짓말인 걸 둘 다 알았어요. 그래도 그 거짓말이 고마웠어요. 그게 이 두 사람이 30년을 함께 버텨온 방식이었어요. 어느 봄날 오후 상철은 팔뚝 흉터를 보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헌혈의 집에 갔어요. 접수를 하면서 혈액형을 말했어요. RH 음성 AB형이요. 간호사가 잠깐 멈추더니 정말요? 하고 물었어요. 상철은 네 했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옆 침대를 봤어요. 20대로 보이는 청년이 누워 있었어요. 헌혈하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바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와 있었어요. 바쁜데도. 상철은 그 얼굴을 보면서 30년 전 자기 모습이 생각났어요. 알바 교대 시간이 촉박한데도 발이 움직였던 그날. 그때 상철도 저 청년처럼 바빴어요. 그런데 발이 움직였어요. 그 발이 카심을 살렸어요. 그 카심이 30년 뒤 상철을 살렸어요. 저 청년의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살릴지 몰랐어요. 그게 어떻게 이어질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이어지는 거였어요. 피가 뽑혀나가는 동안 상철은 천장을 봤어요. 8살 때 이름 모를 군인이 달려왔어요. 24살 때 상철이 달려갔어요. 30년 뒤 카심이 부대를 보냈어요. 오늘 상철이 또 누웠어요. 그 선이 끊어지지 않으면 오늘 이 피도 어딘가로 이어질 거였어요. 어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니까요. 헌혈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상철은 팔뚝을 봤어요. 흉터는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8살부터 54살이 된 지금까지. 달라진 건 그 흉터를 보는 상철의 눈이었어요. 예전엔 조심해야 한다는 표시였어요. 지금은 이어져 있다는 표시였어요. 상철은 소매를 내렸어요. 봄 햇살이 따뜻했어요. 헌혈의 집 앞 작은 공원에 벚꽃이 피어 있었어요. 상철은 그 나무 아래를 지나면서 걸음을 잠깐 늦췄어요. 꽃이 지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떨어졌어요. 지는 꽃인데 예뻤어요. 상철은 그 생각을 하면서 다시 걸었어요. 8살에 살아났고 24살에 살렸고 54살에 또 살아났어요. 한 번 살면 족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3번을 살았어요. 그러면 남은 삶은 덤이었어요. 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지금처럼 살면 됐어요. 순임 된장찌개 먹고 지하 복학하는 거 보고 민우 축구와 다르면 새로 사주고 그거면 됐어요. 집으로 걸어갔어요.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가 먹고 싶었어요.